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관입니다. 자, 오늘 교재 58페이지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열강의 침략과 조선의 중립화론, 그 다음에 이제 방공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공령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뭐 흐름 잡는데 어려운 건 없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또 심화적인 내용을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잘 챙겨 가세요. 자, 우선 이제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격동의 시기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했는데, 격동의 시기. 네, 격동의 시기 때에 사실 우리나라를 여기 가운데 두고 나서 굉장히 그 침략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라고 제가 정식 명칭 꼭 아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76년도에 강화도 조약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모곤란 이후에 이제 제물포 조약, 갑신정변 이후에 한성 조약이 있습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한성 조약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늦게 이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원래 우리나라의 종주권을 행사했던 청나라 보겠습니다. 이모곤란 이후에 조천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요것이 있었죠.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은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내륙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마련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과 맺은 조약인 텐진 조약이 있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니까, 청나라한테 부탁을 하니까 일본하고 둘이 해가지고 조선에 출병 시 서로 연락을 하고 같이 출병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텐진 조약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아이들이 있으니 이제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서양 국가 중에서는 이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2차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베이징 조약을 맺죠. 그러니까 베이징 조약은 청나라와 영국과 프랑스가 맺은 거예요. 그 베이징 조약을 주선한 애들이 바로 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선한 대가로 나는 뭐 안 주니 해가지고 연해주를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국경선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노려요. 무엇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동항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동항. 얘네들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제 침략의 발판인 항구가 필요한 거죠.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 그래서 부동항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를 얘네들이 차지했습니다만 이 블라디보스토크가 부동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부동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조로 수호 통상조약,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조로 수호 통상조약, 아이러니하게도 청나라에서 활동을 했고 우리나라에 고문으로 들어왔던 멜렌드로프 목인덕의 주선으로 인해서 조로 수호 통상 조약이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조로 비밀 협약이 있었고 이거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용안포를 조차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러시아에 대해서는 좀 한 가지 좀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로 수호 통상 조약, 조로 비밀 협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황춘시안의 조선 책략에 의하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친해져야 되고 중국과 친해져야 되고 일본하고 맺어져야 되고 미국하고 연결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가 뭐 흥선대원군 때도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프랑스 세력을 이용하려고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병임박해 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러시아와 통상을 하게 됐는가? 그걸 딱 보니까 우리도 청나라와 이모곤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의 등산에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약소국에 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면서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는 어떤 약소국의 그런 어떤 비참한 모습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와 통상조약을 딱 하고 나다 보니까 영국이 거문도를 조차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거문도 사건이죠. 그래서 영국의 함대가 우리나라 거제도 앞에 여수죠, 여수. 그쪽에 이제 거문도 있어요, 거문도. 그 섬을 거기에 포대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럼 이 당시 우리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19세기 후반부터 러시아가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오려고 해가지고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그 뭐 크림 전쟁도 일어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러투 전쟁도 일어났고, 또 그 다음에 러시아가 또 밑으로 내려와서 영국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해가지고 또 전쟁을 일어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극동쪽으로 러시아가 내려오려고 하니까 영국이 여기를 딱 막더라. 여기에서 뭐 우리한테 허가를 받습니까? 영국 애들이 허가 안 받죠. 불법적으로 하는 거죠. 네,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그러니까 85년이니까 87년도에 철수합니다. 철수하는 조건이 바로 뭐예요?
너네들 내려오지 않는다는 조건, 이 조건을 가지고 들어왔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힘이 약하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모습들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길러야 되겠는데 4분 오열돼 가지고 힘을 길러주기는커녕 그 당시 정부는 힘 기르기보다는 어느 쪽으로? 외세의 세력을 이용하는 쪽으로 많이 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다뤄볼게요. 열강의 침략과 조선의 직육파론, 열강의 침략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나라 이모군란, 84년도에 갑신정변, 내정 간섭이나 경제 침투가 굉장히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한테 밀려요. 이모군란 때 밀렸죠. 갑신정변 때 밀렸죠. 그러면서 일본 애들이 아차 우리가 실수했구나라고 무릎팍을 탁 치게 되는 겁니다. 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청나라한테 밀려버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침략을 하기 위해서 바로 경제적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갑신정변 이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네, 많이 했던 것이에요. 러시아 보겠습니다. 영국 보겠습니다. 러시아 남하를 저지한다는 구실을 삼아서 거문도를 불법 정령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85년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얘가 82년도, 얘가 84년도, 얘는 몇 년도에 85년도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조선 중립파론이 대두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요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나오지 않더라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그냥 대충 보는 그런 어떤 절대평가, 그런 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죠?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안 냈던 그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시험 문제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문제가 시험 문제 딱 발표하고 나서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는 욕을 부지기수로 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게 문제감이냐, 저런 걸 내야 되겠느냐.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네,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기다 보니까. 조선의 중립파론은 맨 처음에 언제 대두가 됐는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모군란 때 일본이 밀렸죠. 그죠? 예, 청나라 부대가 쭉 들어오면서 밀렸어요. 그래서 이모군란 때 요때에 맨 처음에 조선 중립파론은 누구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일본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식으로 하자? 스위스식으로 하자. 우리가 도와줄게. 일본이 제기를 해요. 네. 조선을 중립화해라. 근데 정말 우리를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처럼 중립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진짜 강대국의 그 등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이 도와줄게? 아니죠. 이 중립화론에 대한 건 바로 뭐예요? 청나라를 물리치고 자기네들이 선점하겠다라는 그런 꿍꿍이가 있는 거죠. 꿍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독일의 부영사 부들러, 독일의 외교관 부들부들 떠는가 봐. 예, 이 사람은 언제 이후에? 갑신정변 이후에. 여기 나와 있는 갑신정변 이후에 85년도에 이 부들러가 중립파론을 대두를 합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챙겨주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이제 스위스식으로 가자. 예, 스위스식으로 이렇게 좀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화파 육일준의 이제 주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김옥균들도 이제 그 앞에서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주목받는 이유는 육일준이 갑신정변 때 그닥 김옥균처럼 진짜 선두에 나서가지고 핵심 인물로 참여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잠깐이라도 발을 담궜다라는 이유로 이제 이 사람의 육일준이 갑신정변 이후에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가가지고 지은 책이 바로 이제 서유견문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한문 혼용 책이죠. 서양의 어떤 문물을 소개하는 책이죠. 또 보빙사로서 미국을 갔다 왔었고 그런 사람이죠. 자, 이때에 육일준이 우리나라 중립판을 주장하는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시점은 바로 거문도 사건 이후입니다. 거문도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제 벨기에식으로 우리가 가자. 벨기에식.
네, 아니면 불가리아, 특히 이제 벨기에 알아두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중립화론은 일제가 맨 처음에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들러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육일준 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올 때에 이 순서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특히 부들러가 먼저냐, 육일준이 먼저냐. 또 그 다음에 중립국으로 가는데 스위스식으로 하느냐, 벨기에식으로 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챙겨두셔야 됩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예, 이런 거. 그러나 우리 정부 무능하죠. 그 열강들이 도와준다고 해놓고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결국엔 도와주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중립국가 되면은 열강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그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쳐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 추진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못하더라. 이런 중립국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 역사에 있어서 좋은 부분은 아니죠. 힘이 약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증거죠. 자, 이거 챙겨두시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청나라 일본의 조선 침략 전쟁과 민생 파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청나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모군란 갑신정변 계기로 조정의 내정 간섭 굉장히 심한 거죠. 특히 갑신정변 이후 이모군란 때에 우리가 그 청나라 애들이 거의 우리나라를 뭘로 생각을 했어요? 속국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속국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해버렸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급진계파들이 일으킨 것이 이제 갑신정변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침략을 확대한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뭐였어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60가지 얘네들이 상인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청나라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야 되겠죠. 당연히 견제하죠. 그래서 자국의 세력 확대를 위해서 도모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청나라 일본의 경제 침탈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이 더 중요한데, 일본은 일본으로부터의 곡물 수출로 식량 부족과, 그러니까 일본으로의 부터가 아니라 일본으로의 곡물 수출. 그러다 우리 국내에는 식량 부족하죠. 그럼 곡식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청나라 일본 상인들 얘네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면직물, 이 영국산 면직물, 요거 이제 수입. 면이 그 당시에도 그닥 비싼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촌의 면포 수공업 같은 경우 수공업. 얘네들은 공장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얘네들 값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면포 수공업이 타격을 입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에 매번 이모군란 때도 그렇고 갑신정변 때도 그렇고 배상금 물고. 그럼 그 부족한 그 국가재정을 어디로? 조세로 하게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정부의 부패와 민생 파탄 보겠습니다. 정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정서가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지럽고, 그런데 얘네들이 열심히 정치 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않더라라는 얘기죠. 매관매직 하는 겁니다. 매관매직. 삼정문란. 계속. 이것이 흥선대원군 때 잠깐 줄어들었다가 그 이후에 계속 더 횡행해요. 부정, 지방 간의 수탈, 외세의 침탈. 그러니까 농민들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못 살아. 이런 상황이 계속. 그래서 결국에 곪고 골마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동학농민운동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반공령 성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반공령 성포. 반공령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표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는 겁니다. 수출, 수출 총액, 189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십, 백, 천만, 350만 엔이죠. 350만 엔. 주로 수출하는 것이 이제 이런 곡물류죠. 특히 쌀, 곡물류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수입하는 거 보겠어요. 수입하는 거 보겠어요. 수입하는 거 보게 되면 수입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값싼 면제품이 많더라라는 얘기죠. 값싼 면제품. 그렇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약간의 어떤 표를 본다면 이런 표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와 대외 국가와의 무역의 관계들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프가. 그리고 이제 얘가 가, 얘가 나, 얘가 다 이렇게 해놓고서 다음 다 나라와 이 당시에
타 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 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타 나라와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래프 하나 딱 주고, 그럼 가는 어디예요? 가. 우리나라와 이 무역을 제일 많이 했어요. 어디예요? 일본입니다. 일본이에요. 나는 어디예요? 나는 청나라죠. 그럼 다는 어디예요? 다는 러시아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챙겨두시면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반공용 선포 볼게요. 자, 반공용 선포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됐느냐? 사실은 이거 우리에게 유리한,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거예요. 예. 그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맺었던 무역 장정에 의하면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그 일본으로의 그 무제한 양곡을, 일본 애들이 무제한으로 양곡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조총상민수일 무역장정 딱 하다 보니까 일본하고도,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82년도에 미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일본하고 맺었던 앞에서 있었던 이런 것을 다시 좀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일 통상장정을 맺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이후에 여기에서 무제한으로 양곡하는 거를 뭘로 하는 거예요? 무제한이 아니라 반공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자,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어요? 그 관세가 있죠. 수출입품에 대해서. 그래서 유관세, 요걸 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럼 반공령이라는 거는 일본 애들이 이제 곡식을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서 곡식이 부족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언제? 1개월 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지방관이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한 겁니다. 정한 거. 이것이 바로 반공령이다라는 거죠. 그럼 반공령 선포, 여기 보시면 곡물 유출 증가, 흉년, 예? 물가 폭등,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 그래서 각지의 지방관들이 조일 통상장정을 근거로 해서 여러 차례 반공령을 발표합니다. 근데 오히려 일본은 통보를 늦게 받았다, 여러 가지 이런 구실로 해가지고 반공령 철회해라, 배상금 지불해라, 우리나라 압박을 하는 거예요. 자, 제일 대표적인 반공령이 바로 뭐냐면 1889년도에 함경도에서 함경감사 조병식입니다. 조병식이 내린 반공령이에요. 조병식. 이거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셔야 돼요. 뭐와 구분해야 되냐면 조병갑하고 구분해 주셔야 돼요. 조병갑은 뭐예요? 동학농민운동 일어날 당시에 탐관오리 고부군수예요. 그러니까 도르관계는 뭐예요? 아무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해 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병식이 반공령을 내렸습니다. 반공령을 내렸는데 일본 애들이 항의를 하죠. 항의를 해서 조병식을 뭐해라? 그 징계를 해라, 처단해라,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병식을 강원도 감사로 이렇게 전보 발령도 내리고, 오히려 일본에게 우리 정부가 뭐 따지고 대항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편을 들었다라는 거죠. 반공령도 소용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결국엔 이러한 분위기들이 하나 둘씩 이뤄져 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얼마 안 되죠. 1894년도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공령.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여기 하나 더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함경도에서 일어나는 반공령 사건 제일 유명하죠. 89년도에 여기 함경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게 나왔어요. 다음 점 반공령이 일어나지 않은 곳은 어디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반공령을 발표한 곳은 여러분들이 함경도, 그 다음에 황해도,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여기 충청도죠. 충청도. 도 차원으로 볼 때 충청도 반공령 했습니다. 반공령. 여기 뭐 경상도 지방도 있고, 전라도 지방은 반공령 없죠. 강원도 지방도 반공령이 없죠.
예, 요 그림을 잘 지켜봐 주세요. 방공령이 선포지었던 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들, 이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뭐 전국 각지에서 방공령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도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함경도, 황해도, 충청도,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공부한다면 이런 어떤 그 심화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으라는 차원에서 제가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조선의 중립화론, 그 다음에 방공령, 청일의 조선 침략 전쟁과 경쟁과 민생 파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결국에는 이것이 나아지지가 않죠.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백성들 스스로가 국가를 살리고 또 본인들의 삶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아주 큰 혁명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해서 한번 또 심도 있게 아주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